제발요.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죽기 싫어. 살려줘. 새벽 4시 12분. 평소라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 하지만 나는 그 비명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한 절규에 가까운 그 목소리.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5월 초순이지만 이곳은 해발 800m가 넘는 깊은 산속. 밤에는 여전히 쌀쌀했다.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살려 주세. 저 멀리서 또다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방향은 뒷산 계곡 쪽이었다. 나는 재빨리 등산복을 걸쳤다. 두꺼운 재킷, 등산화, 그리고 항상 침대 옆에 놔두는 손전등. 머릿속이 복잡했다. 혹시 야생동물? 멧돼지나 곰에게 습격당한 등산객? 아니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표시된 통신 상태 마이너스 권해. 여기는 언제나 그랬다. 5년 전 이곳으로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 전화가 되려면 산을 20분은 내려가야 했다. 마을 어귀에 가까워져야 겨우 한두 칸 잡혔다. 나는 허리춤에 작은 호루라기를 찼다. 비상용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 그리고 주머니 칼. 산에서 살면서 늘 가지고 다니던 도구였다. 나무를 자르거나 밧줄을 끊거나 때로는 과일을 깎을 때도 썼다. 문을 열고 나섰다. 밤하늘에는 아직 별이 총총했다. 반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오두막 주변의 텃밭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내가 정성껏 가꾼 상추, 고추, 토마토.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저 비명소리.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마치 목소리의 주인이 의식을 잃어가는 것처럼. 나는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불빛이 앞길을 비췄다. 평소 산책하던 길.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길이 갑자기 미로처럼 느껴졌다. 나무 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릴 뻔했다. 숨이 차올랐다. 5년간 산에서 살면서 체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산을 오르는 건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인지 10분쯤 올랐을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하나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샛길. 나는 계곡 쪽을 선택했다. 목소리가 그쪽에서 들렸던 것 같았다. 가시덤불이 옷을 잡아당겼다. 따끔한 통증이 팔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계곡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바위투성이 길.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이끼가 낀 바위는 미끄러웠다. 그리고 그때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비명이 아니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빨리 파. 동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형님, 팔 아파 죽겠어요. 이거 돌인지 땅인지. 닥쳐. 소리 나면 어떡해.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를 파고 있다는 말. 그리고 동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말.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생각. 혹시 이건. 나는 손전등을 껐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조심스럽게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며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달빛 아래 펼쳐진 광경.
3명의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다. 삽질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들 옆에 마대자루처럼 꽁꽁 묶인 사람.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달빛에 비쳤다. 내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올 뻔했다.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범죄 현장이었다. 생매장.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끔찍한. 얼마나 더 파야 해? 최소 2미터는 파야지. 안 그러면 냄새나고 짐승들이 파헤칠 거 아냐. 에휴, 이 산속 깊은 데서 누가 찾겠어요. 그냥 대충 묻고 가요. 아, 대충? 이거 실수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제대로 안 하면 큰형님한테 우리가 죽어. 큰형님.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조직폭력배? 아니면 다른 범죄 조직? 떨리는 손으로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통신은 안 되지만 카메라는 작동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영상은 찍혔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윤곽은 보였다. 땅을 파는 남자들, 묶인 사람,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야 했다. 그때 묶인 사람이 희미하게 신음했다. 아직 살아있었다.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남자가 셋이나 되는데. 체격도 건장해 보였다. 삽을 들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금 뛰어내려가서 경찰을 부르자. 20분이면 마을에 도착한다. 거기서 신고하면. 하지만 그 사이에 저 사람은 묻힐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땅속에. 이만하면 됐어. 이제 넣자. 잠깐만요, 확인 좀. 한 남자가 묶인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발로 가볍게 찼다. 야,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네. 수면제를 그렇게 먹였는데. 됐어. 어차피 묻으면 끝이야. 공기 없으면 10분이면 질식사해. 차갑고 무감각한 목소리들.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경찰을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손전등을 다시 보았다. 호루라기를 만졌다. 주머니 칼을 꺼냈다. 보잘것없는 도구들. 하지만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산을, 이 길을, 5년간 거의 매일 걸었던 이 숲을. 남자들은 이방인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은 길을 모를 것이다. 그것이 내 유일한 장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다시 삽질을 시작했다. 흙을 파내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렸다. 나는 바위 뒤에 몸을 더 낮췄다. 차가운 땅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이끼가 바지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형님, 정말 이래도 돼요? 사람을 묻는다는 게.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망설이듯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너도 돈 받기로 했잖아. 일 끝나면 5천씩 준다고 했어. 그래도 사람을. 사람? 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생 망쳤는지 알아? 하청업체들 돈 떼먹고 노조 탄압하고. 저런 인간 하나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야. 합리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말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다. 남자들은 이제 허리까지 땅속에 들어가 있었다. 땀에 젖은 그들의 얼굴이 달빛에 번들거렸다. 묶인 사람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고급스러운 양복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차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m쯤 떨어진 곳에 검은색 SUV가 한 대 보였다. 번호판까지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거의 다 됐어.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 형님, 그런데 정말 큰형님이 지분 다 주실까요? 당연하지.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도 평생 놀고 먹어. 회장 지분 40%가 큰형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관리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회장, 지분, 큰형님.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회사 경영권을 노린 치밀한 계획. 자, 이제 넣자. 한 남자가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왔다. 다른 남자들도 따라 올라왔다. 그들은 묶인 사람을 향해 다가갔다. 나는 머리를 굴렸다. 셋이 모두 한 곳에 집중하는 지금. 만약 내가 소리를 내서 그들을 유인한다면 그들이 나를 쫓아오는 사이 저 사람을 끌고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그때였다. 멀리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도 그 소리를 들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뭐야, 저건? 멧돼지 아냐? 이 시간에? 세 남자가 모두 소리가 난 방향을 보았다. 그들의 주의가 완전히 돌아선 순간 나는 재빨리 움직였다. 바위에서 바위로, 나무에서 나무로,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묶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10m, 7m, 5m.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바람 소리였나? 빨리 끝내자고. 찝찝해. 남자들이 다시 돌아섰다. 나는 재빨리 다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다.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자, 들어올려. 2명의 남자가 묶인 사람의 양팔을 잡았다. 무거운 짐을 옮기듯 끌기 시작했다. 구덩이까지 불과 몇 미터. 나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불었다. 삑삑삑. 날카로운 소리가 산속을 울렸다. 남자들이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묶인 사람이 땅에 떨어졌다. 뭐야? 저기다. 저기 누가 있어. 나는 반대편으로 뛰었다. 손전등을 켜서 일부러 눈에 띄게 했다. 남자 2명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목격자 생기면 우리 다 죽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재킷이 가시를 막아줬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남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아, 어디야, 이 여자. 욕설이 들렸다. 그들이 가시덤불에 걸린 것이다. 나는 그 틈을 타서 방향을 크게 돌았다. 마치 큰 원을 그리듯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5분 정도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시 구덩이가 있던 곳에 도착했다. 한 명의 남자만 남아 있었다. 묶인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지만 내가 있는 쪽은 보지 않았다. 돌멩이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남자의 반대편으로 던졌다. 탁! 남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뛰쳐나갔다. 묶인 사람에게 달려가 주머니 칼로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누구야?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밧줄이 끊어졌다. 나는 의식을 잃은 듯한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 미친년아. 남자가 달려왔다.
나는 있는 힘껏 그 사람을 끌었다.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형님들, 여기요. 여자가 회장 데려가요. 멀리서 다른 남자들의 대답이 들렸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소리가 들리는 곳, 평소 산책할 때 발견한 작은 동굴이 있는 곳, 그곳까지만 가면 거기서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왔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끌고 밀고 거의 질질 끌다시피 했다. 계곡이 보였다. 물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바위 틈새에 숨겨진 작은 공간. 겨우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 빨리. 나는 그 사람을 동굴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도 재빨리 들어갔다. 입구를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가렸다. 어둠.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어? 이 근처인데. 계곡 쪽 뒤져봐.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바위를 비추고 나무를 비추고 물을 비췄다. 하지만 동굴 입구는 찾지 못했다. 나는 옆에 누운 사람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맥박을 짚어봤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제길 어디로 간 거야? 이 산에 혼자 사는 여자라도 있나? 그럴 리가. 여기 완전 오지인데.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최소한 30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옆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 새벽이 오고 있었다. 1시간이 흘렀다. 아니, 어쩌면 2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은 무의미했다. 다만 동굴 입구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옆에 누운 사람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여전히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얼굴에 손을 가져가 봤다.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자들이 포기하고 떠난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 쪽으로 기어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계곡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 하지만 나는 방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정말 떠났다는 보장이 없었다. 등산로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희미한 빛 속에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약간의 백발이 섞여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위험 있어 보였다. 양복은 고급스러웠다. 비록 흙투성이가 되긴 했지만 원단의 질이 느껴졌다. 손목을 보았다. 밧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던 걸까? 주머니를 뒤졌다. 혹시 신분증이나 핸드폰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범인들이 이미 다 가져간 것이다. 갑자기 그 사람이 신음했다. 눈꺼풀이 떨렸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나를 향했다. 여기가 어디? 안전한 곳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위험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눌렀다.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당신은 누구?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구했어요. 그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졌다. 내 동생, 내 동생이. 쉿, 조용히 하세요. 내 동생이 날 죽이려 약을 먹였어.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은 그 얘기 나중에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저기 차가 있었어요. 검은색 SUV. 당신을 그 차로 데려왔을 거예요. 차? 네. 우리가 그 차를 피해서 가야 해요. 혹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는 팔을 움직여 봤다. 다리도 움직여 봤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다리에 힘이 없어. 약 때문인가? 수면제를 많이 먹었나 봐요. 천천히 해봐요. 나는 그를 부축해 앉혔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하지만 몸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물 좀. 나는 입구 밖을 살폈다. 계곡물이 바로 앞에서 흐르고 있었다. 재빨리 나가서 손으로 물을 떠왔다. 그는 허겁지겁 마셨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3번을 더 떠다 줬다. 물을 마시자 그의 안색이 조금 나아졌다. 눈빛도 조금 더 또렷해졌다. 저를 왜 구해주신 겁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 있나요?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 이미 위험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봤거든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사과는 나중에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는 다시 밖을 살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숲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새소리가 더 활발해졌다. 평화로운 아침.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다. 제 오두막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마을로 내려가서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으로 걸으면 20분.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갈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지만큼은 확실했다. 좋아요. 그럼 천천히 일어나 봐요. 나는 그를 부축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섰다. 무게가 내 어깨에 실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요. 우리는 동굴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다. 계곡물은 여전히 졸졸 흘렀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내 어깨에 의지한 채 비틀거렸다. 약 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조금만 참아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등산로를 피해 샛길로 갔다. 혹시 그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까봐 1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그가 멈춰섰다. 잠깐만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저기, 저 나무. 그가 가리킨 곳을 봤다. 큰 참나무 아래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담배꽁초였다. 그것도 여러 개.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어요. 최근에. 담배가 아직 젖지 않았어요.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린 것이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는 걸까? 빨리 가요. 서둘러야 해요.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조금만 더 힘내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그리고 마침내 내 오두막이 보였다. 작고 낡았지만 지금은 어떤 궁전보다도 안전해 보이는 곳. 다 왔어요. 저기에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두막으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 검은색 SUV. 그들이 우리를 찾은 것이다. 4챕터.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재빨리 그를 오두막 뒤편으로 끌었다. 덤불 사이로 몸을 숨겼다. 가시가 옷을 찢고 피부를 핥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검은색 SUV가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어젯밤 봤던 바로 그 사람들. 햇빛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험상궂은 인상, 피곤해 지친 얼굴들. 확실해? 이 근처라고? 그래. 산 아래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위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다고 했어. 찾아내야 해. 그 여자가 뭘 봤는지, 뭘 알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여자로. 이제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낸 것이다. 한 남자가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거칠게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뒤집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아무도 없는데? 뒤져봐.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내 옆에서 그가 작게 신음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았다. 오두막 안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다. 서랍을 여는 소리, 책장을 뒤지는 소리. 그들은 철저하게 수색하고 있었다. 형님, 여기 핸드폰 충전기 있어요. 핸드폰은? 없어요. 아마 들고 나간 것 같아요. 제길. 그럼 아직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다. 아직도 통신권 밖이었다. 하지만 영상은 저장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모든 것을, 그들의 얼굴, 목소리, 행동. 주변을 뒤져. 멀리 못 갔을 거야. 특히 회장은 약 때문에 제대로 못 걸을 테니까. 세 남자가 다시 차에서 내렸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한 명은 오두막 뒤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더 깊은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가시덤불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소리를 내선 안 됐다. 절대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풀을 밟는 소리.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틀림없어. 그의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손전등 불빛이 덤불 위를 훑고 지나갔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남자는 그냥 지나쳤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등산로 쪽으로. 지금이에요. 나는 속삭였다.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우리는 오두막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계곡 아래쪽, 마을로 가는 또 다른 길. 힘들어도 참아야 해요. 마을까지만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다. 15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그들이 우리 흔적을 찾은 것이다. 빨리 쫓아.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렸다.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내려가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뛰어야 해요.
못 뛰겠어요. 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못 가요. 나는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달리기보다는 뛰어 넘어지는 것에 가까웠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돌부리에 발목을 삘 뻔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니, 차가 아니었다. 발소리였다. 그들이 직접 뛰어오고 있었다. 거기서 잡았다. 더 이상 못 가. 우리 앞에 한 명이 나타났다. 뒤에서도 두 명이 쫓아오고 있었다. 포위당한 것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왼쪽은 가파른 절벽, 오른쪽은 깊은 계곡, 앞뒤는 막혀 있었다. 이제 끝이야. 순순히 따라와.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다가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쇠파이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긴 뭐가 왜야. 내가 보면 안 될 걸 봤잖아. 그리고 회장을 데리고 도망쳤고, 저는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 그냥이 문제야. 너 때문에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어.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나는 옆으로 피했다. 파이프가 나무를 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 껍질이 벗겨졌다. 제발,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안 돼.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이야. 다른 남자가 내 옆에 있던 그를 밀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절벽 가장자리였다. 조심.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무게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도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다. 놓으라고. 남자가 내 다리를 잡았다. 하지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밀고 있었다. 나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안 돼. 나는 있는 힘껏 버텼다. 한 손으로는 절벽 가장자리의 나무 뿌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 놓지 마세요. 절대. 그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렸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 놓을 수 없어요. 절대. 나는 이를 악물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이 고집 센 년. 남자가 내 손을 밟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움직여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 뿌리에서 손이 미끄러졌다. 안 돼. 우리는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3m, 4m, 5m. 떨어지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차가운 물. 첨벙. 우리는 계곡물 속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순간 숨이 막혔다.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었다.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이 안 됐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공기를 들이마셨다. 옆에서 그도 물 위로 떠올랐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물살에 떠내려갔다. 계곡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흐름이 빨랐다. 바위에 부딪힐 뻔했지만 간신히 피했다. 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죽었어? 모르겠어. 저 아래로 떨어졌는데. 내려가서 확인해. 형님, 저 물살 봐요. 우리도 위험해요. 제길.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물가 쪽으로 헤엄쳤다. 50m쯤 떠내려갔을까? 얕은 곳을 발견하고 기어올랐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다. 빨리 숨어야 해요. 우리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물에 젖은 옷이 차갑게 달라붙었다. 이를 부딪히며 떨었다. 위에서 남자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찾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물에 젖어 화면이 깜빡거렸다. 전원이 켜질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방수 케이스 덕분에 작동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신은 안 됐다. 영상은 괜찮아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증거는 살아있었다. 당신, 영상을 찍었습니까?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어젯밤에 저들이 당신을 묻으려는 걸 다 찍었어요. 그럼 그게 증거가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저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걸 경찰한테 전달해야 하는데 마을까지만 가면 돼요. 조금만 더 버텨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민서예요. 민서 씨, 정말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시고 이렇게까지. 나중에 감사 인사 받을게요. 지금은 살고 봐야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더 낮게 몸을 숨겼다. 바위와 바위 사이의 좁은 틈, 거기서 숨을 죽였다. 이 근처일 텐데 물에 빠졌으면 떠내려갔을 거야. 아래쪽 확인해봐. 한 남자가 우리가 숨은 바위 바로 앞까지 왔다. 신발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차는 소리. 그리고 담배 피우는 냄새. 에라 모르겠다. 이러다 우리가 다칠 것 같아. 형님한테 보고는 어떻게 해? 죽었다고 해. 저렇게 떨어졌는데 살았을 리 없어. 확실해? 아니, 너가 내려가서 확인할래? 저 물살에? 싫은데. 그럼 죽은 걸로 하자고. 어차피 시체도 못 찾을 거야. 물에 떠내려가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알았어. 올라가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10분쯤 지났을까?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멀어지는 엔진 소리. 정말로 떠난 것 같았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바위 밖으로 나왔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일어나 봐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물에 빠진 탓에 더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요. 빨리 마을로 가야 해요. 네, 가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물소리를 들으며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어 걸음을 방해했다. 3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길다운 길이 나타났다. 비포장이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마을이 가까워진 것이다. 조금만 더 가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집이 보였다.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슈퍼마켓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안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머, 민서 씨? 왜 이렇게 물에 젖어? 아주머니, 112 좀 불러주세요. 빨리. 무슨 일이야?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빨리 경찰이랑 구급차. 아주머니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나는 그를 의자에 앉혔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 사람, 약을 먹어서 의식이 희미해요. 알았어. 지금 부르고 있어. 1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마을에 도착했다.
신고하신 분이 김민서 씨입니까? 네. 이 사람이 살해당할 뻔했어요.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구급대원들은 그를 들것에 옮겼다. 이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증거가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관에게 어젯밤 찍은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다. 묶인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차 번호판도 찍었어요. 여기 봐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사건 담당하겠습니다. 김민서 씨,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다. 나는 경찰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지난 몇 시간이 마치 꿈 같았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범인들을 잡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나는 젖은 옷을 꽉 쥐며 창밖을 바라봤다. 경찰차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작았다.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 오래된 건물에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쳤다. 나는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김민서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젯밤 새벽 4시 12분경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네. 전화가 안 돼서 직접 가봤어요. 젊은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내 진술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옆에는 또 다른 형사가 노트북으로 내 핸드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이 영상 정말 결정적입니다. 얼굴도 선명하고 대화 내용도 다 들려요. 차량 번호도 확인됐습니다. 렌터카로 나왔어요. 렌터카 기록 추적해요. 누가 빌렸는지 확인하고.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화를 걸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서류를 뒤졌다. 사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서 씨, 피해자분이 대한중공업 회장이 맞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대한중공업이요? 네. 저희가 신원 확인 중인데 강태준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재벌 순위 20위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강태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뉴스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그 정도 규모의 인물이 실종됐으면 이미 난리가 났을 텐데. 그게 아직 실종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형사들끼리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신고를 안 한 거거나.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동생이 형을 죽이려 했다는 대화.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면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다급한 표정의 형사가 들어왔다. 과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했대요. 뭐라고 하던가 자신이 강태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동생 강태식과 조카들이 자신을 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서라고요.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태식? 대한중공업 부회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니라 기업 경영권 찬탈 사건이네요. 즉각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강태식과 공범들 전원.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다. 민서 씨,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시간의 일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2시간 후 소식이 들려왔다. 검거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환호성을 질렀다. 렌터카 기록 추적해서 3명 모두 잡았어요. 서울 가는 고속도로에서. 자백했나? 아직 발뺌하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특히 김민서 씨가 찍은 영상이 결정타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잡혔다. 정말로 잡혔다. 그리고 강태식 부회장도 긴급 체포 영장 발부됐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회사에? 네. 형이 죽은 줄 알고 태연하게 출근했나 봐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일까. 형을 죽이려 하고도 평범하게 회사에 출근하다니. 저녁 7시 뉴스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중공업 강태준 회장 납치 살해 기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생인 강태식 부회장이 배우로 지목되어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TV를 봤다. 화면에는 강태식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생매장 현장을 목격한 김모 씨는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였다. 카메라는 내가 살던 산을 비췄다. 오두막, 계곡, 그 모든 곳. 민서 씨,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안 할래요. 언론에서 영웅이라고 난리예요. 저는 영웅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강태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서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를요? 네.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볼게요. 병원은 경찰서에서 가까웠다. VIP 병실에 강태준 회장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민서 씨, 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땅속에 묻혀서. 괜찮아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제 동생이 저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배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군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이 다 잡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뉴스로 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민서 씨,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쫓기면서도 절 놓지 않았잖습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는 간호사에게 뭔가 말했다.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이건 내일 제 변호사가 찾아갈 겁니다. 민서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돈? 지? 아니었다. 제가 살던 그 산,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을요? 네. 최근 개발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산은 제게 안식처였어요. 그곳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산 일대를 매입해서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절대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서 씨, 그곳 관리인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지원하고요.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꿈 같았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저 산이 더 그리웠다. 별빛 아래 고요한 밤의 그곳이. 일주일 후 나는 법정에 서 있었다. 증인석, 생전 처음 서보는 곳이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소란스러웠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에 법정이 잠잠해졌다. 피고인석에는 4명이 앉아 있었다. 강태식 부회장, 그리고 그날 밤 산에서 만난 3명의 남자. 모두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검사가 일어났다. 서류를 정리하며 나를 봤다. 증인, 지난 5월 7일 새벽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어난 이유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요. 혼자서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화면을 켰다. 내가 찍은 영상이 법정에 재생됐다. 어둠 속 3명의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다. 묶인 사람이 옆에 누워 있었다. 대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형님, 정말 이래도 돼요? 닥쳐. 큰형님이 지분 다 주신다고 했어. 회장 지분 40%면 우리 평생 놀고 먹겠네요.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인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증인, 이 영상을 찍으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영상을 찍으셨습니까?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할 거라고. 영상을 찍다가 들킬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전등을 끄는 걸 깜빡해서 들켰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호루라기를 불어 범인들을 유인한 일, 회장을 구해 동굴로 숨긴 일, 오두막으로 도망치다 추격당한 일, 절벽에서 떨어진 일. 방청석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계곡에 빠져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났고 마을까지 가서 신고했습니다. 증인, 그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였을까? 그때 나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증인의 용기 덕분에 피해자가 살았고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인 측 변호사. 증인,
혹시 피해자와 사전에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피해자가 범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산속에서 묶여 있는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산속에 몰래 묻으려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하지만 제 의뢰인들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정당방위요? 의식을 잃은 사람을 땅에 묻으려 한 게 정당방위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가진다는 말, 큰형님이 지시했다는 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말. 그게 정당방위입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나를 봤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어서 강태준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피해자 강태준 씨,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고통이 배어 있었다. 5월 6일 저녁 제 동생 강태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죠. 그래서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이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제 동생과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장이 피고인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동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형은 너무 늙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리고요? 산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묻으려고.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겼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 할 말 있습니까? 강태식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형제를, 피부치를. 제가 미쳤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미 당신은 제게 죽었어요. 그날 밤 산속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십시오. 다음 증인 부르겠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증거들이 제시됐다. 증인들이 나왔다. 범행 계획을 짠 사람, 약을 구한 사람, 모든 게 밝혀졌다. 오후 5시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강태식, 살인예비 및 공동정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현수, 김동욱, 이재훈 각각 살인예비 및 방조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나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복도에서 회장을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민서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산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네. 거기가 제 집이니까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산은 영원히 보호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다. 나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곳으로.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다시 산속 오두막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오두막은 새로 수리됐다. 낡았던 지붕이 교체됐고 벽도 다시 칠해졌다. 창문은 이중창으로 바뀌어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았다. 텃밭은 더 넓어졌다. 예전에 가꾸던 것보다 2배는 컸다. 상추, 토마토, 고추뿐만 아니라 가지, 오이, 호박까지 심었다.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이 즐거웠다. 계좌에는 매달 생활비가 들어왔다. 넉넉한 금액.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필요한 건 뭐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검소하게 살았다.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 산 입구에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생태보호구역 마이너스 출입 제한.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문구. 대한중공업 후원, 자연 보존의 가치. 관광객은 올 수 없었다. 개발업자도 등산객도. 이 산은 이제 법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나와 야생동물들만의 공간. 어느 가을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오두막까지 올라왔다. 평소보다 큰 소포를 들고. 김민서 씨 맞으시죠? 택배요. 네, 감사합니다. 소포를 열어봤다. 안에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 쓰인 제목. 산속에서 만난 기적 마이너스 강태준 자서전. 회장이 책을 냈다는 소식은 들었다. 하지만 직접 받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책을 펼쳤다.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책을 쓰게 된 건 한 사람의 용기 덕분입니다. 돈도 명예도 없이 오직 사람으로서의 양심만으로 낯선 이를 구한 그 사람. 김민서 씨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페이지를 넘겼다. 그날 밤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회장의 시각에서 본 사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힘은 약했지만 악착같이 놓지 않았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물에 빠질 때도. 그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회장에게는 그게 생명이었구나. 책 사이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민서 씨께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이제 회사를 조카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그 사건 이후로 경영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건 당신에게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을 구한 당신의 마음.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배웠습니다. 책인세의 절반은 산불 피해 복구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당신처럼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강태준 올림. 나는 편지를 접었다. 창밖을 봤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산. 빨강, 노랑, 주황색으로 물든 나무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날 오후 마을에 내려갔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다. 어머, 민서 씨.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요즘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 우리 마을에 영웅이 산다고. 영웅은요? 아니야, 맞아.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고
온 나라가 당신 얘기했잖아.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사건 이후 한동안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책 출판 제안. 하지만 다 거절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근데 민서 씨, 여기 이거. 아주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민 영웅 김민서 씨 공적, 대통령 표창 수상 예정. 이게 뭐예요? 모르고 있었어? 다음 달에 청와대에서 시상식 한대. 저는 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가봐. 내 공로를 인정받는 거야. 나는 고민했다. 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한 달 후 청와대. 나는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 서 있었다. 넓은 홀,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김민서 씨. 한 관계자가 다가왔다. 곧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건넸다. 김민서 씨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됩니다. 이 상이 작은 보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상장을 받았다. 무거웠다. 책임감이 느껴졌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내 앞에 놓였다. 수백 명이 나를 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구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위험하니까, 귀찮으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양심이 한 생명을 구했고 악을 처벌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산으로 돌아왔다.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공간. 내 침대, 내 책상, 내 부엌. 상장을 벽에 걸었다. 햇빛이 비치면 반짝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계곡, 나무들, 새들의 지저김, 바람소리. 이게 내 보물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잤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을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 후회가 남았을 것이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어려웠지만 위험했지만 옳았다. 그날 밤 별을 보며 누워 있었다. 쏟아질 듯한 별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 나는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었다. 돈도 많지 않고 명예도 없지만 나는 행복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었다. 세상은 복잡하다. 욕심과 배신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여전히 선이 존재한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나는 그 증거였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새들이 노래할 것이다. 나는 텃밭을 가꾸고 산을 산책하고 책을 읽을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들. 이게 내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그날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계곡에 빠지고 범인들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았고 악은 처벌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이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언론에서는 영웅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순간을 마주한다면 부디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인 이유니까요. 지금까지 감성 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